모두를 위한 젠더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엄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게 주신 이 강의의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모두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차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개념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지구상에서 나랑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죠? 우리는 최소한 지구인들의 수만큼은 좀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자동적으로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족 혹은 국가와 같은 이런 장치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유나 평등과 같은 이런 가치 이념을 만들면서 이 조화로운 삶 혹은 또 조화로운 공존 이런 것들을 모색해 온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이념 혹은 양식도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차이 중에서도 어떤 차이가 가장 좀 중요하게 인식되어 온 차이 중에 하나인 것 같으세요? 아마도 성적 차이가 아닐까요? 이거 우리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라는 걸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죠? 와우, 노들섬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 듣나요? 내지는 와우, 소득 5분위 이하의 아이가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 듣나요?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듣는 이야기가 뭐죠? 아들인가 딸인가. 예, 굉장히 좀 중요하게 아마 인식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 차이를 이해하고 또 이런 성적 차이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개념이 바로 젠더입니다. 그렇다면 이 젠더가 민주주의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한테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의견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번 기원으로 가볼까요? 인류 최초로 민주주의를 기획했던 나라는 어디죠? 맞습니다. 예, 고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우리 다 중학교 때 배웠죠, 그죠? 예. 근데 그때 사회 선생님이 함께 알려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 민주주의 기획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한계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시민권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한 인구의 한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성인 자유민 남성에게만 시민권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궁금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인류 최초로 민주주의를 기획했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시민권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대신 이렇게 대다수의 90%의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발상했을까?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를 지배했던 인간학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당시를 지배했던 인간학은 위계적 인간학이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위계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 위계적 인간학의 대표적인 어떤 사상가 혹은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보면 저희가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만물이 그렇대요. 모든 만물이 우등한 존재와 열등한 존재로 나뉘어져 있으며 따라서 우등한 존재는 우등한 존재대로 살아가고 열등한 존재는 열등한 존재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만고의 진리라는 거죠. 또 그랬을 때 그 사회가 바로 굉장히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다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고 위계적 인간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학 속에서 평등한 시민권자의 자격을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즉 성인 자유민 남성에게만 부여한 거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 있나요 없나요? 없죠. 굉장히 일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선생님들은 위계적 인간학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평등의 인간학을 갖고 계세요? 속마음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장이죠. 이런 장이란 뭐냐? 우리가 다른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을 때 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인간학은 뭡니까? 평등의 인간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상식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 평등의 인간학 출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보통 어떤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출현했다라고 얘기되어지나요?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18세기 말에 일어났으니 불과 한 3, 4세기뿐이 안 된 발상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근대 민주주의 기획에 이르러서야 보편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프랑스 혁명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선생님들 혁명은 언제 일어나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삶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때,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일어나죠. 근데 또 혁명의 역사를 보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을 때 혁명이 일어났냐? 지금의 문제적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매력적인 비전이 제시될 때, 이때 사람들이 기꺼이 뛰쳐나가게 되죠.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스티유 감옥으로 또 베르사유 궁전을 향해서 뛰쳐나가게 만든 어떤 매력적인 구호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자유와 평등이죠. 예. 선생님들이 답변을 못 하신 이유가 우리는 지금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평민 아니면 농노고 한 줌의 귀족계층의 삶을 떠받치기 위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것이 신의 뜻이려니, 이게 신이 내게 부과한 운명이려니 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프랑스 혁명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나 나나 귀족이나 우리는 모두 인간이야.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고 평등해 라고 외쳤으니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뛰쳐나갔겠죠? 자, 누가 뛰쳐나갔을까요? 1번 부르주아, 2번 프롤레타리아트. 사실 둘 다죠. 예, 둘 다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부르주아들은 프롤레타리아트만큼이나 사실은 신분 세습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그런 개혁 세력이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프랑스 혁명,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트가 연합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제는 쉬워져요. 또 누가 뛰쳐나갔을까요? 1번 남자, 2번 여자. 예, 둘 다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프랑스 혁명, 웬만한 남녀노소, 웬만한 감남을녀가 이루어낸 혁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 정신에 따르면 평등한 시민권자의 자격 누구한테 줘야 되죠? 모든 사람한테 줘야죠. 예,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다면서요. 그런데 누구한테만 줬습니까? 남자도 그냥 남자한테만 줬다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남자 중에서도 누구? 백인 남자 중에서도 부르주아 백인 남성한테만 줬습니다. 선생님들 이 상황, 이 결과 아까 어디랑 매우 유사합니까? 그리스랑 매우 유사하죠. 근데 우리가 검토했듯이 그리스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는 그럴 수 있죠. 왜? 어떤 인간학의 기초에 있었으니까요? 위계적 인간학의 기초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이러는 건 배신입니까? 아닙니까? 배신이죠. 예. 그래서 이건 배신이야 라고 외쳤던 아주 유명한 여성 혁명가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이 올랭크 드그주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열렬히 참여했어요. 당연히 자신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겠죠. 근데 이분한테 주지 않은 거죠.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그래서 데모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당대 지배계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험한 사람으로 비춰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단두대에서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단두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릴 권리가 있다면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할 권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통렬한 지적이죠. 다시 말하자면 프랑스 혁명은 분명히 평등을 이야기하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을 낳았던 겁니까? 불평등을 낳았던 겁니다. 바로 이 모순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순으로부터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여성들만은 아니죠. 우리가 보았듯이 프롤레타리아트 남성도 또 유색인들도 차별을 받고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류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해왔던 거야? 라고 한다면 좀 거칠게 정리하자면 백인 부르주아 남성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해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사상가와 이론가들은 뭘 해왔어? 라고 한다면 근대 민주주의 기획이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지? 분명히 평등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 있었지? 그 원인을 탐색하고 대안을 모색해 온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상가와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으로 짚은 것은 바로 이 평등의 인간학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바로 이 평등의 인간학을 출현시킨 근대 철학의 아버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평등의 인간학의 문제는 데카르트 철학의 공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 하나로 그야말로 신중심의 사회를 인간 중심의 사회, 즉 중세신
중심의 사회를 근대에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만들어낸 분이죠. 이 전환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학의 변화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의 인간학은 비교적 인류의 그 유관 역사 속에서 비교적 근자에 출현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했죠, 지구인들의 수만큼 최소한 그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차이들, 예를 들면 신체적 차이일 수도 있고요, 뭐 혈통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차이들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만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는 그 딜레마를 뚫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뚫는 거냐?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신을 대신해서 세상의 주체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인간의 그 위대한 역량은 인간이 뭐 한다는 데 있어? 생각할 수 있다는 데 있어. 신체적 역량 이런 게 아니야. 인간이 바로 이성적 사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지. 근데 이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신을 대신한 세상의 중심으로, 주체로 만들 수 있는 그 위대한 역량이니 인간 중에 일부만 가지고 있겠어요? 아니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겠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발상,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생각? 아, 내가 너보다 신체적으로 다른 조건에 있는 것은 맞아. 그러나 나도 너만큼이나 어때? 존엄한 존재야. 나도 너만큼이나 위대한 존재야. 왜? 나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 공통의 특성을 기반으로 평등을 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평등의 인간학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은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 평등의 인간학이 전제하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형상이 있잖아요.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인간은 이성적 주체야. 인간은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형상화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안해 내서 이들을 그 생각할 수 있는 주체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타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성적 주체라고 하는,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즉 이성적 사유임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집단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인데요. 그 집단에는 동물과 같은 인간 종 밖에 존재들도 있었지만 심지어는 놀랍게도 인간 내부의 집단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과 흑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여성과 흑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는, 그것을 입증할 때는 우리가 이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로 했던 바로 그 신체적 특징, 그 신체적 차이를 그 증거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야, 흑인들 봐. 흑인들은 동물적인 본능 혹은 충동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보다 동물에 가깝고 자연성에 가까운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다면 누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야? 바로 이 흑인이 아닌 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흑인이 아닌 사람이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백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지? 그건 저 사람들의 피부색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자들은 왜 이 이성적 사유의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존재일까? 왜냐하면 얘네들은 감정이 과잉돼 있어.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지.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성의 발달이 무뎌진 존재라고 볼 수 있어. 그렇다면 누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야? 바로 저 여성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또 누가 됩니까? 남성. 이와 같은 방식이 동반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자들은 왜 감정적이고 이성이 미발달했다라고 보았을까요? 여성의 어떤 신체적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았을까요? 우리가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들이 왜 이렇게 히스테리 부려? 이런 말 많이 했었죠. 그죠? 예. 근데 이 히스테리의 어원이 바로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감정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여성의 어떤 특징 때문이야? 바로 이 자궁이라고 하는 저 성적 특징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따라서 여성은 저 자궁이 부여하는 저 특징, 즉 저 감정적인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타고났다라고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성적 대상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 우리 성적 대상화라는 말 이제 거의 시사상식 용어처럼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죠?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 성적 대상화라는 어떤 개념이냐?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성적 존재죠. 선생님들이나 저나 우리는 누구나 다 성적 존재입니다. 성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인간은 누구나 다 성적인 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적인 몸을 통해서 뭘 합니까? 성적인 행동을 하고 또 성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성적 존재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성적 존재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성적 존재이지만 뭐 서울 시민이고요. 누군가의 배우자고 누군가의 딸이고 또 뭐 교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적 대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다면적이고도 복합적이고도 중층적인 존재성을 오로지 성적 존재성으로만 귀속시키고 환원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몸의 특징의 일부, 즉 자궁으로 저의 모든 존재성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너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너의 존재 가치는 뭐라는 거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양육의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지. 그것이 너의 삶의 가치라고 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성적 대상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타자화와 성적 대상화라고 하는 것을 기축으로 삼아서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역사,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역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을,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여성이 직장의 꽃이다라고 일컬었던 적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여성을 어떻게 타자화하고 성적 대상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이 일터는 남성을 표준으로, 남성을 주체로 하고 있으며 여성은 단지 임시적으로 여기에 오로지 성적 존재, 즉 꽃으로만 존재했다가 결혼과 더불어, 그리고 임신 출산과 더불어 자신의 본분의 장소인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로 여겼던 그 불행한 역사에서 만들어진 담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도대체 근대 민주주의 기획이 평등의 인간학의 기초에 있었는데 어떻게 여성을 배제할 수 있었어? 그것은 바로 평등의 인간학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여겨지는 집단들을 타자화하는 데 의존해 있었고, 그 타자 중에서도 여성에 대해서는 무엇을 함으로써?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즉 성적 존재성으로만 귀속시킴으로써 인간 이하의 지위를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근대 민주주의 기획이 갖고 있었던 이 모습을 뛰어넘어서 젠더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런 타자화와 성적 대상화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 사회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부 정책에서도 이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자라고 제안하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는데 이 일터가 혹시 여전히 남성을 표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임신 출산할 수 있는 여성도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또 함께 돌보자고 했는데 이 돌봄의 영역을 여전히 여성들이 다 맡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여성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행과 사고의 관습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측면들이 발견된다면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뜻을 모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모두를 위한 젠더 민주주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